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와,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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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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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앨리스님, 네. 네,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올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7월부터 매월 초에 5만원씩 정기 후원 해주시고 계신 귀동양님, 역시 7월부터 매월 15일에 만원 정기후원 해주시고 계신 운누나이 27님, 그리고 10일에 5,000원 정기후원 해주시고 계신 날아가는 오르크세님, 새롭게 7일에 정기후원이란 이름으로 3만원씩 직접 계좌로 시작해주신 눈나님 감사드립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팟빵 오디오 광고 수입, 유튜브 광고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데이터올릭 방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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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댓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피셔방님 에피소드 그 104화 있잖아요. 낚시꾼의 분석가 채용기 노빠꾸 뒷담화. 요 에피소드에 알스튜디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전에 확인했을 댓글을... 때 후원도 해주셨죠. 아, 맞아요. 네. 네. 참 닉네임도 마음에 들고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남겨주신 댓글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좀 긴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경력으로 이직할 때 요즘은 데이터 분석 직군에서 라이브 코딩이나 사전 과제를 진행하는 기업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잠깐 공유 드리자면 현업에서 늘 익숙하게 쓰는 SQL도 라이브 코테를 진행하면 긴장감 플러스 시간 제한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한 파악과 판단 등으로 버벅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력자분들은 늘 익숙한 회사의 데이터셋을 다루다 보니 SQL 테스트 정도는 쉽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테스트라는 상황에서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번 크게 혼쭐이 난 이후부터 평소에도 해커랭크나 프로그래머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SQL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피셔방님이 말씀하신 대로 캐글로도 꾸준히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이나 파이썬 등을 라이브 코테로 하는 곳은 국내 기업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한 것 같고 보통 R이나 파이썬 등의 프로그래밍 테스트는 사전에 과제 형식으로 내주는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출은 MD, 마크다운 파일, 그리고 HTML, PDF 등 본인이 작성한 코드가 담긴 형태면 되는데 R 사용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R 마크다운 파일이나 HTML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C레벨에게 보고할 리포트를 PPT로 작성하라는 과제를 내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군요. 이 과정들을 어렵게 통과하더라도 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국내에서는 그 과정과 노력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곳이 드문 것 같다는 생각에 또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던 좋은 에피소드였습니다. 앞으로 세 분 모두 더 파이팅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좋은 콘텐츠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니, 위에서 R 사용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에서는 R 마크다운이랑 HTML을 같이 제공하라는 뜻이고요. 원 소스랑 출력 결과물을 같이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지금 회사 채용할 때 테스트를 볼 때 마크다운으로 결과물을 PDF로 출력해서 전송해서 미팅 때, 그러니까 면접 미팅 때 사용했던 기억이 나요. 사전에 그리고 문제를 풀어간 거군요. 네네네. 그리고 코테는 코딩 테스트의 줄임 표현이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를 꽤 하는 편입니다. 라이브 코딩 테스트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거의 수도 코드 수준. 사전 과제. 네. 사전 과제 수준이 대부분이고 라이브로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 코딩이라고 그러죠. 그냥 이제 대화로 코딩 형태를 로직적인 부분만 확인하는 것, 그런 거 위주로 진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요게 재밌었어요. C 레벨에게 보관 리포트를 PPT로 작성하라는 과제를 PPT. 내주는 곳이 있었다는 그 얘기인즉슨 아마 그 조직에서는 분석가에게 그런 업무가 맡겨질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최근에 분석 조직들 중에 꽤 초기에 세팅된 것들은 뭐지? 어디야? 뭐 어디요? C레벨 밑에 네. 직접 붙은 조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인사이트를 직접 제공한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오히려 PPT 작성하는 게 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레벨이랑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일을 하게 될 테니 네, 그럴 수 실제로 그 있겠네요. 일이 근데 메인이니까 네. 말이죠. 근데 분석가에게 PPT 작성하라고 시키는 건 좀 성미에 맞지 않기는 하네요. 네. 그냥 마크다운 뭐, 파일을 네. 봐주시면 좋을 텐데 안타깝네요, 조금.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석가를 데이터 분석가라고 할 때 비즈니스 어널리티스 위주로 생각하면 가능한 구조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마크다운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죠. 마크다운이 뭔지를 청취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겠다. 이거 잠깐만 박 박사 얘기해 줄래요, 간단히? 아, 네, HTML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죠? 마크다운이나 R 마크다운 이런 것도 생소하실 수도 있죠. 보통 네, 개발자들이나 분석가들한테 익숙하지만. 네, 맞아요. 그러니까 HTML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주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마크업 랭귀지라는 거는 어, 디자인이랑 내용을 분리해서 만들어진 문법이다 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랭귀지라는 그 마크업을 약간 장난을 쳐서, 왜냐면 HTML이 어려우니까, 뭐 실제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마크다운 랭귀지라는 표현으로 해서 문법을 굉장히 단순화한 텍스트 기반의 형식형의 문법 규칙을 뜻해요. 그래서 뭐 제목의 크기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본문이에요, 인용이에요, 몇 가지 이런 중요한 디자인 구성 요소들을 정의를 해놓고, 그 부분을 그냥 텍스트 파일로만 사용하면 쉽게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한 정의랑 내용 부분을 분리해서 작성할 수 있는 문법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마크다운이고, 그 깃허브라고 하는 코드 호스팅 사이트에서 맨 처음에 보여주는 문서인 리드미가 대부분 마크다운 문법으로 되어 있고, 깃허브는 확장 마크다운 문법을 사용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크다운이라는 게 그래서 판독이라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아웃풋, PDF, HTML, 워드, PPT 등등의 출력물로 변경할 수 있는 좋은 기초 디자인 소스 같은 게 됐어요. 근데 이제 R 마크다운은 보통 마크다운의 경우는 코드 청크라고 불러요. 코드 모양만 따로 출력해서 보여주는 문법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에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와 코드의 결과물을 모두 다 렌더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결과물을 만들어 붙여서 저장하는 과정을 어떤 패키지가 해주고요. 그거를 R 마크다운으로 만들면 코드 원본만 있고, 마크다운에 출력 결과물까지 같이 붙이는 과정을 수행해주기 때문에 R 마크다운이 조금 더 원본적으로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이썬이나 다른 언어에서는 마크다운보다는 주피터 노트북이 조금 더 편하게, 네, 이해하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도 마크다운이나 HTML, PDF 출력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뭐 쉽게는 코드하고 결과물이 예쁘게 잘 정리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걸로 이제 작성을 해놓으면 이걸로 뭐 워드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뭐 PPT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포맷을 자유롭게 이제 변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만든다 하면은 이런 마크다운 파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마크다운 양식으로 제출하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댓글이 아마 직접 경험하신 부분을 소개를 해주셔서 저도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 내용 중에도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은 댓글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2화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한 화 더 해서 근데 100개 중에 2개 한 거죠, 뭘.
아니에요. 5개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개까지는 안 아, 갈 거야. 5개까지는 여기서 하는 거야? 각오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다 안 좋아요. 끝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저랑 같이 하다 보니 뭔가 점점 더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박 박사님의 모습. 좋아요, 좋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 좀 오히려 전달을 너무 대충 해왔었던 거 아닌가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충 키워드만 하고 넘어갈래다가 좀 소개하는데 불만인 부분들이 좀 생겨서 공부를 좀 열심히 다시 했습니다. 뭐 근데 오.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보려고 좀 찾아봤어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컴퓨터가 학습하는 방법 3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컴퓨터가 학습한다 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방법인 코딩이랑 학습한다 라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분류랑 회귀 문제가 대부분이고 거의 눈에 띄는 것들이 그래요. 왜냐면 이제 결과물을 손에 쥐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한테 학습시키는 방법을 제가 2가지 소개해 드렸어요. 지도학습이랑 셀프학습. 제가 거기까지 하고 끊어지고 나서 셀프학습을 좀 나중에 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약간 응용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지도학습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서 먼저 셀프학습을 소개를 했는데, 오늘 비지도학습 설명드리면서 같이 조금 더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께 좀 간단하게 복습 좀 해볼게요. 김 팀장님, 네. 지도학습 설명해 주세요. 먼저 아니다, 앨리스님이 나으신 것 같은데 셀프학습을 제가 해요? 네, 셀프학습을 김 팀장한테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저 그거보다는- 지도학습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네. 선생님 시험 본다는 지도학습. 얘기 없었잖아요. 무슨 짓이에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지도학습. 저 네, 지도학습은요. 좋아요. 정답이 있는 학습이에요. 좋아요. 이거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거의 핵심을 다 아주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이게 다- 있어서 네. 컴퓨터한테 시킬 때 이 정답이 나오도록 해라는 거가 핵심인 방법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고, 컴퓨터한테 시키는 방법들 중에 광의로 해석을 하면 이것밖에 없다고 할 정도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다른 분들이랑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해석하기 시작하면 다 그냥 지도학습이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정답지가 있어야만, 그 정답지의 형태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정답이 있어야만 학습시킬 수 있다 여서 정답지의 모양이 달라서 학습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정답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김 팀장님. 대망이요? 네. 크게 망했다는 얘기인가요? 좋다. 셀프 학습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네. 너무 약간 비교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셀프 학습. 이제 그런 거죠. 스스로 학습. 스스로 어린이 같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문제를 잘 분류해서 이제 문서에 학습을 한다. 문서에 이제 뭐지? 라벨이 뭐라 그래야 없을 돼? 때. 좋아요. 라벨이 없는 게 핵심 아닌가요? 라벨이 없는 게 핵심이긴 한데, 셀프 학습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서 어떻게 자동적으로 라벨을 만드는 과제를 발굴해서 그걸 지도학습 문제로 풀 거냐가 핵심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아니요.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예시로 그런 걸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미지 분류기 문제를 만들 때 라벨이 없는 모델을 학습을 하더라도 90도 돌려가지고 학습하게 한다. 맞아요. 자동적으로 라벨을 만들 수 있는 형태의 것들로 문제를 정의해서 그걸 학습하고, 그렇게 사전 학습된 모델을 실제 내가 필요한 문제의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조금 몇 개 갖고 있는 라벨 데이터를 바탕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사용한다 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라벨링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이거나, 혹은 거기서 발굴할 수 있는 태스크들을 만들어서 사전 학습을 시키고,
사전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성능을 올린다. 가지고 셀프 학습을 얘기했었고 90도 이미지 좋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 많이 쓰는 예시가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 뭐지? 중간에 글자를 뺀 다음에 여기 글자 뭐 들어가니? 라는 걸 문제를 푼다 그랬었죠. 이게 전형적인 셀프 학습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게 18년? 뭐 굉장히 최근에 나온 단어예요. 그 전에는 얘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으로 분류했어요. 왜냐면 라벨링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90도로 돌린 이미지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라벨링된 데이터 같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만들었다고 한들. 그래서 용어가 헷갈리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딥러닝에 이거 누가 말했더라? 얀 르쿤이 말했었던 것 같아. 딥러닝의 대가 중 한 분이 셀프 학습이라고 하자라고 말하는 바람에 빠르게 용어가 개편이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 속이 후련해진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복습. 시간. 복습. 너무 만족스러운 복습 시간이었습니다. 김 팀장님한테 숙제 여러 가지 좀 내야겠다 생각이 갑자기 빡 들었어요. 앞으로 대망을 담당하겠습니다. 안 돼. 너무 좋아요. 이제 제가 좋다고요? 네? 네, 좋다고요? 제가 말한 게 영혼 없음. 아무튼 이제 그러면 뭘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냐면 비지도 학습을 소개해드려야 돼요. 드디어. 앞에 셀프 학습과는 다른 순수하게 비지도 학습인 부분이 무엇인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가 라고 제가 설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셀프 학습을 떼놓고 나니까 제 입장에서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좀 공부를 좀 해서 나름의 논리를 세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좁은 의미의 비지도 학습이라고 정의를 한 거니까 그거를 들으실 때 이해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는 아니지. 시작해 볼게요. 천천히 하자. 찬여봐. 찬여봐래. 박 박사 천천히 합시다. 좋아요. 네, 시작해 볼게요. 이제 지도 학습의 반대 개념으로 비지도 학습 이 두 가지만 있었어요. 과거에는 원래 그럼 머신러닝이라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비지도는? 정확하게는 과거에는 라벨이 없는 문제였어요. 네, 정답이 없죠. 정답이라는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갖고 뭘 어떻게 해볼까라는 문제에서 나온 거고 사실 제가 볼 때는 탐색하는 과정에 가까워요. 그래서 정답이 없으니까 답을? 예, 답이 없으니까 사람도 뭐지? 정답이 없으면 정답을 만드는 과정을 먼저 하잖아요. 그 논문 쓰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논문 쓰시는 분, 다른 분들 쓰시는 분들도 혹시 있겠습니다만 논문에서는 사회과학에서는 전형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의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성, 또 하나는 정량이에요. 그게 뭐 사회과학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대부분의 연구가 경우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은 이런 지표나 데이터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카테고리 자체를 발굴해내는데 그 다음에 그런 카테고리가 가까이 것들로 정의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쓰이는 연구인 것 같고 정량은 그렇게 만든 것들이 숫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 통계적으로 무슨 의미를 어떤 상관을 가진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거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도학습은 약간 뒤에 거 정량 연구들과 비교를 해볼 수 있고요. 비지도학습은 정성 연구랑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다. 아주 똑같다고 보기 애매하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 팀장님 표정이 점점 그렇다고? 라는 표정인데 어떠세요? 그렇다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딱 맞는 예시는 딱히 없어서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뭐 상대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비지도 학습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군집화인데 클러스터링이라는 영어를 사용해요. 이제
클러스 군집화 전에 이제 비주도학습 정의를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딥러닝을 굳이 콕 집어서 그동안 설명을 안 했었는데 딥러닝이랑 기존의 머신러닝 차이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야 비주도학습 얘기도 같이 풀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지도학습은 데이터를 특징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거를 정답지와 비교해서 그 두 개를 잘 연관 짓는 모델을 만드는 게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가 있고 그 원본 데이터를 추출한 특징 데이터가 있어요. 특징 데이터라는 단어를 뭐지? 그래서 그걸 특징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러요. 그동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했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에 비교한 예시를 설명해 보면 저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그 사람이 뭔가 모델 갖고 판단을 할 텐데 그때 집어넣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지금 대출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몇 년 동안 먹이주를 갖고 이런 등등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특징이에요. 특징을 데이터화한 거죠. 저라는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라는 원본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특징 데이터로 만들고 그거를 빌려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모델에 정답지를 만든 다음에 그걸 모델에 돌려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얘는 이 특징 데이터가 있을 때 정답지 빌려줘야겠다 빌려주지 말아야겠다 라는 식으로 모델이 동작하게 돼요. 그런데 기존 머신러닝은 피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메인 지식이 엄청 중요했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라는 원본 데이터 지금 돈을 빌려줄 때 얘기예요. 그 원본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특징 데이터가 뭐지라는 걸 찾아내는 게 무지하게 큰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 어떤 그 도메인 전문성에 기대어서 만드는 능력치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곳이 이미지 인식이에요. 과거에 딥러닝이 성공하기 이전에 기존 머신러닝 방식에서는 이미지 처리 박사가 이미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풀 때 좋은 피처가 이런 게 있어요라는 걸 연구했어요. 그게 박사가 하는 일이었어. 박사의 연구 논문이었고. 근데 딥러닝이 무슨 짓을 했냐면 원본 데이터, 나라는 사람이 디지털라이즈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나라는 데이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네트워크라는 놈이 그 어떤 특징이란 걸 가져서 분류하면 좋을까라는 것까지 다 학습해버렸어요. 그 머신러닝 다음에 나온 게 딥러닝인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정확하게는 머신러닝 나올 때 개념은 같이 나왔는데 그렇구나라는 걸 파악해가 되고 성능도 좋아진 건 한참 뒤의 일이죠. 그래서 이 특징도 데이터 원본을 기준으로 직접 학습해서 그 분류기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총 단계는 3개, 결과물까지 총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원본 데이터, 특징 데이터, 정답지, 특징 데이터와 정답지를 가지고 학습한 모델. 이게 이제 지도학습이에요. 그래서 분류기는 학습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수식이 있고 그 수식의 개수를 찾는 것, 웨이트를 찾는 게 학습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수식 개수를 찾기 위해서 특징 벡터와 정답지가 필요했는데 딥러닝은 원본 데이터와 정답지로 이제 엄청나게 큰 개수를 찾아서 중간에 특징 벡터를 만드는 과정까지 자기가 포함해서 한 거였어요. 이게 이제 지도학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학습은 결국에는 특징이라는 놈이랑 라벨, 정답지 이 2개를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특징을 갖고 정답지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낼까라는 게 지도학습이었는데 비지도학습은 데이터 그 자체에 정답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징 그 자체에만 집중해요. 비지도학습 그 자체는 특징 그 자체만 집중해. 얘가 부각되는 특징이 뭐가 있지? 얘만 집중해요. 그래서 이 군집화를 이제부터 예를 들어 설명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군집화는 딥러닝 이전의 모델이니까 피처 그 자체를 넣어야만 그 다음에 뭔가를 해요. 근데 군집화는 그러니까 특징 데이터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35살이고 키가 170이고 뭐 몸무게가 70이야. 이런 것들을 직접 넣어줘야 뭐가 있을까요? 결혼 정년기의 남자 같은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 정년기의 남자라는 정답지는 없어. 근데 저랑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을 수는 있는 거죠. 방금 특징 세 가지가 있었고 그 특징 세 가지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사람들이 100명이 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가는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군지파인 거예요. 그게 군지파예요. 그래서 군지파는 음, 특징 데이터는 정해져 있고 걔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similarity, 유사도라고 불러요. 얼마나 비슷한가라는 걸 평가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군지파의 경우는. 그래서 군지파는 이런 목표를 가지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냐면 군집으로 선정된 애들끼리는 가깝고 다른 군집들끼리는 멀어야 돼요. 그래야 덩어리 져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고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라는 걸 평가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군집 개수를 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얘가 거리 계산만 하다 보니까 상대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정해줘야 돼. 군집 개수를 3개로 나눠 라고 정해줘야 돼요. 5개로 나눠, 13개로 나눠. 뭐 물론 그거를 뭔가 아까 말한 뭐지? 군집 내의 데이터끼리는 가깝고 군집끼리의 거리는 멀어야 된다 등등을 바탕으로 군집을 몇 개를 만들까에 대한 그 평가 모델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다 사실 좀 케바케기도 하고 그게 아주 엄청나게 발달하지는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대신 이제 그 몇 개 덩어리로 나누고 누구를 거기다가 포함시킬 거냐라는 문제만 볼 때는 많이 발전을 해왔고 그게 이제 아까 그래서 말한 것처럼 탐색적인 과정과 비슷한 효과를 낳았죠. 왜냐면 데이터를 보고 3개로 군집해봤는데 내가 볼 때 안 예뻐. 그러면 4개로 해보자. 또 안 예뻐. 5개로 해보자. 이건 예쁘네. 왜 5개로 되는 거지? 5개 그러면 특징들의 그 결과들을 확 봐볼까? 그 데이터의 특성을 봐볼까? 5개쯤 되니까 뭐 키랑 몸무게가 어디로 나눠져 있어서 예쁘게 되는구나. 그러면 뭐 키가 70 넘고 뭐 몸무게가 100이 넘으면 뭐 거대 인간이라고 분류하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게 예쁘다는 게 네. 특징이 명확해진다는 뜻인 거예요. 그죠. 다른 군집에 비해서 얘네는 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도 볼 때 그냥 눈에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개랑 늑대랑 또 굉장히 비슷하지만 우리가 이 동물을 분류할 때 10개로 분류하면 개랑 늑대는 안 분류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뭐 150개쯤 분류하면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것처럼 똑같아요. 기계도 똑같이 음. 그런 분류 기준을 개수를 가지고 해주면 어. 네, 거리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 사람은 전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이터의 방식이 이미지나 소리 이런 거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데이터를 더 얻을 수 있는 방법들, 유전자라든지 뭐 몇 가지 것들이 생기면서 더 정확한 분류 체계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기계한테 시키는 방법으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사도 얼마나 가까운가, 그러니까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리 계산 방식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얼마나 비슷한가, 그 다음에 군집끼리는 얼마나 다른가, 이걸 기준으로 군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비주도 학습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집파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어떤 카테고리 체계를 세우는 방법에 가까워 보여요. 뭔가 특별히 학습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습니다만 계산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컴퓨터가 진짜로 학습해냈다라기보다는 약간 계산 보조 수단 같은 느낌이 저한테 좀 있거든요. 군지파의 경우는. 그리고 이제 올드 패션한 머신러닝에서 비주도 학습의 예시로 군지파, 차원 축소, 뭐 밀도 추정,
그리고 또 뭐 어노말리 그 이상치 탐지 뭐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주도학습이 하고자 하는 목표는 데이터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위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차원 축소나 미토 추정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데이터가 보였던 것들을 갖고 어, 요렇게 생긴 데이터들 위주로 있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걸로 데이터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수를 찾는 문제를 풀긴 했는데 그게 뭐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생성 모델로 넘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비주도 학습은 얘가 특징이 뭐지? 그리고 특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 에만 집중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특징들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면 그걸 잘 뽑아냈으면 특징들 조합해갖고 내가 새로운 것도 만들 수 있는데? 가 됐어요. 그 부분이 생성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생성 모델을 비주학습이라고 보는 케이스도 있지만 저는 따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건 뒤에 간으로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볼 때 비주학습에서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다. 라고 강조를 해봤습니다. 혹시 김 팀장님 반대 의견 그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얘 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있나요? 저한테 물어보시기보다는 앨리스님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잘 군지파, 이해했는지요? 네, 군지파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군지파가 뭡니까? 네. 군지파요. 군지파는 특징 비슷한 특징끼리 모으는 거요. 오, 너무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요? 네. 진짜 무럭무럭 잘하고 있어. 그거 왜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음, 왜 하냐고요? 문제 풀려고요. 무슨 문제를 풀 때 쓰게 될까요? 어쨌든 문제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배운 제가 진도 아직 안 나간 부분을 물어봤나 본데. 박박사 해결해 네. 주세요. 뭐 앞에 되게 어영부영 지나간 멘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카테고리를 정의할 때 써요. 카테고리. 네. 뭐 전형적인 170인 남자의 모임 뭐 이런 거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텀블러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컵이랑 텀블러랑 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특징을 갖고 구분하지? 아니면 걔네를 카테고리를 뭐라고 정의해서 몇 개의 개수로 나눠서 정의하지?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써요. 우리가 뭉뚱그려서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컵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어요. 컵을. 네. 근데 얘네가 종류가 몇 개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럼 막 컵에 비슷하게 생긴 걸 이렇게 막 비교해보고 막 이렇게 그죠. 모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손잡이 달린 애들끼리 모으고 뭐 아니면은 유리로 된 애들끼리 모으고 이런 걸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모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돼 있어. 어떤 특징 데이터라고 뭔가 있다 치자 이거예요. 네. 네. 그거 갖다가 이제 한 3개로 나눠볼까? 그러면 컴퓨터가 아까 말한 유사도라는 계산기를 통해서 거리 기준으로 계산을 해줘요. 거리라는 게 유사도, 그러니까 숫자상 비슷한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3이랑 10이랑 5랑 비교하면 13이랑 10이랑은 비슷하고 5랑은 다 안 비슷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거리 기준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3개로 나눈다 그러면 그 세 덩어리의 데이터가 거리가 각각 가까운 수준으로 나눠져 있는 데이터를 나눠서 분류를 해주죠. 그러면 저희가 눈으로 보면 그 특징들이 조금 더 있나? 아니면 클러스 개수를 조금 더 늘려서 나눠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개수를 늘려서 조정을 해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에 있는 애들을 비슷한 애들끼리만 모으면서도 헷갈리지 않는 수준으로 덩어리를 나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면 컵은 모르겠어요. 13개로 나누면 제일 잘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죠. 그 정하는 수준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데 사용하는 거지 않나? 그런 데 좀 더 메인으로 쓰지 음. 않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컵을 왜 분류해야 되는 거예요? 컵을 분류하면 뭐가 좋아지는 게 있나요? 군집을 만들면? 글쎄요.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열심히 공부했냐면 저는 전혀 관심 없는 주제여서 그래요. 박 박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어디에 분류를 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류라기보다 군집을 만들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면은 어디에 도움이 되나요? 박 박사 하는 일 중에? 저는 군집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아, 싫어한다고요? 네, 사람의 주관이 너무 많이 싫어해요? 들어가고 어. 사람이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말했잖아요. 아까 13개라는 건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볼 때 연구하는 사람이 볼 때 예쁘더라가 기준이라고 보통은. 거기다가 정답지가 실제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잘 됐는지를. 답답하네요. 예. 그러니까 좀 되게 힘든 분야인 것 같아요. 그 힘든 분야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개입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래 갖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 팀장님께 혹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고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니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아는 제일 많은 사용처는 이제 마케팅할 때 음. 고객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 고객들한테 어떤 상품을 추천해 주거나 뭐 메시지를 던지거나 해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고객들한테 똑같은 메시지만 던지는 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 무슨 그런 생각을 하게 고객의 되냐면 특징을 이렇게 묶어서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남자들은 이런 걸 좋아할 거야. 그럼 남자들한테는 이런 거 보내고 여자들은 이런 거 좋아할 거야. 여자들한테 이런 거 보내고 이렇게 단순하게 인구 되게 통계 정보 단순했네요. 기반으로 했었잖아요. 아니면 뭐 연령대로 쪼개든 지역별로 쪼개든 이렇게 우리가 그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단순한 기준으로 고객군을 분류해 가지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던져보고 이렇게 마케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별로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같은 요즘은 연령대라고 점점 하더라도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 맞아요. 같은 성별이라고 하더라도 취향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비슷한 취향끼리 묶어볼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취향들 몇 개의 그룹을 찾아내면 각각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던지면 마케팅에 더 반응을 잘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마이크로 타겟팅 이런 표현들도 쓰는데, 그러니까 메시지를 던질 때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니까 일단 그 앞단에서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보자. 그리고 이게 잘 묶이면 메시지가 그냥 통으로 똑같은 걸 던졌을 때보다는 더 효율을 발생시키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카드사에서 보면 카드를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카드에 막 이름도 붙이고 그리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는 이런 카드를 추천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현대카드가 그런 거 잘하는데 광고할 때도 보면 뭐 잘하죠. 몇십 개 종류로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거나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아, 똑같은 그게 카드를 분석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네. 카드를 줬을 때보다 각각의 클러스터에 맞는 그런 카드를 추천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 거다. 이런 이제 전제하에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 박 박사가 말한 대로 이런 게 뭐 정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죠. 저 카드를 20개 종류로 만드는 게 옳은지 50개 종류로 만드는 게 좋은지 이거는 이제 답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로 만들어서 통으로 주는 것보다는 효율적일 거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그것조차도 사실은 시도들을 하는 가정인 거죠.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 타겟팅에 들이는 노력 대비 매스 마케팅 쪽이 효과가 좋다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 어찌 됐건 저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비주도 학습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낫다 이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뭐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군집을 뭐 3개로 나눈 모델 가지고 마케팅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치, 그치. 그 10개로 정도는 나눈 해볼 수 걸로 있지. 가지고 테스트 해봐서 뭐 더 반응이 좋은 쪽이 더 군집이 잘 효율화됐겠지. 예,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뭐가 더 돈을 많이 벌어주느냐. 그럼 이제 그걸 쓰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는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정답은 당연히 아니지만. 아, 이게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군집화라는 게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쓸모를 말하자면 음, 마케팅에서는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마케팅 쪽에서 데이터 분석한다 그러면 이 클러스터링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요. 처음에 모델링 할 때도 오히려 지도 학습보다도 이 클러스터링을 먼저 학습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마도 이제 어느 업종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갖는 모델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 박사가 다루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라벨이 붙어 있는 지도 학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맞아요. 텍스트 데이터 다루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텍스트를 분류하거나 이런 데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기사가 수만 건이 있으면 이 기사를 주제별로 나눠보자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혹은 뭐 소설책이 뭐 수천 권 있다 그러면 얘네를 분류해보자 이런 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분류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럴 때 텍스트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작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이런 클러스터링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메인에 따라서 애초에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또 많이 사용이 되는 것도 같아요. 지금 뭐지? 토픽 모델링이라는 분야를 소개를 해주신 건데 전 뭐지? 잘 연결해 주신 것 같아요. 어, 어떤 토픽으로 분류할 거냐, 나눌 거냐, 아니면 덩어리로 질 거냐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텍스트들만 가지고 얘네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제라는 게 정해져 있을 거고 그 주제가 몇 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을 거야 라는 가정을 해서 수식을 만들어 놓고 걔를 군집화를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게 이제 토픽 모델링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LDA라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 때 얘의 중요한 과정은 중간에 그런 분포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분포하여 있는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라는 걸 어, 계산해내고 그걸 기준으로 쪼개기라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쪼개기는 개수 쪼개기에서 끝나는 거고 어떻게 나누어 낼까라는 단계를 그걸로 수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를 특징이라고 할 거냐라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요 클러스터링 쪽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 데이터에서 데이터만 보고 얘를 어떻게 특징으로 할 건가라는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조금 더 많이 발전해 와서 최근에는 이 잘 만들어진 애를 갖고 그러면 특징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내가 뭔지 알게 되면 걔 조합하면 새로운 데이터도 만들 수 있네? 가 된 거예요. 식을 세울 수 있게 됐으니까 거기다가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나오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반대로 정확하게는 어떤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으면 우리가 입력으로 보고 있는 애랑 비슷한 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성 모델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라는 걸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징들을 잘 알고 있으면 잘 조합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비슷한 모양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생성 모델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뭐 시퀀스 투 시퀀스라든지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든지 몇 가지 중간에 데이터를 표현하는 어떤 숫자들을 놓고 양쪽에 두 개의 모델, 압축하는 모델이랑 해석하는 모델 두 개를 놓고서는 생성 모델이란 걸 만들어서 사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발전돼서 생성 모델, 그리고 생성 모델 중에 가장 굉장히 인기 있게 된 간이라는 모델을 제가 다음번에 지금 이 다음 연결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간부터 시작해 볼게요. 간은 GAN이라는 뜻인데 이제 딥러닝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 중에는 가장 힙한 사람인 이안 굿펠로우라는 박사가 제안한 알고리즘이고 85년생이에요. 저희랑 친구. 그렇게 어려요? 네, 그렇게 어려요. 몰랐네. 그리고 지금 애플에 헤드 뭐로 가 있어요. 짜증나는데? 아무튼 전 세계에서 가장 잘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진짜 난 되게 엄청 할아버지급인 줄 알았어. 할아버지 끓인 두 사람이 분이랑 동갑이라고요? 네. 야.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제가 알기로는 한 16년, 18년 정도밖에 안 돼요.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 알고리즘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왜 이제 뉴스에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 사진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지 그 아세요? 얼굴 새로 생성해 주는 거요? 맞아요, 맞아요. 응. 그게 이 모델이에요. 이제 이게 간이 뭐의 약자예요? 약자예요? 네네.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의 줄임 표현인데 설명하면 적대적 생성 모델이란 뜻이거든요. 이건 아까 말했던 생성 모델이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니까 소개를 좀 해볼게요. 앞에 비주도 학습에서 특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특징을 잘 알면 데이터를 생성하는 쪽으로 써먹을 수 있다까지로 하고 멈췄었어요. 근데 이제 생성이 너무 어려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비주도 학습의 핵심은 어, 정답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했던 사람 얼굴 사진이 정답지라고 생각을 해봐요. 얘를 얼마나 어, 정답이라는 평가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전에 지도학습 때도 소개해드렸는데 지도학습 문제는 분류랑 회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분류는 0일만 문제를 풀면 되니까 간단한데 회귀는 170이냐 176이냐 173.5냐 이런 걸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지의 차이의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 비주도학습의 간 같은 경우도 생성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를 봤는데 얘가 얼마나 잘 생성했는지는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성 모델이 발달이 되게 더뎠어요. 근데 이안 굿펠로우가 어느 날 친구랑 술 마시다가 이미지는 기계한테 어떻게 만들게 시키지? 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야 웃기지 마. 그거 어떻게 돼? 뭐라고? 그래서 술 마신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서 테스트 코드 돌려보고 잘 되는 걸 그날 눈으로 봅니다. 천재군요. 네. 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랬겠지? 몰라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에이 그러면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어쨌든 이게 그 아이디어의 핵심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미지 분류기가 대박 좋아진 상태가 됐어요. 딥러닝의 이후의 일이었으니까. 대박 좋아진 이미지 분류기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얘가 실제 사진이야 아니야 라는 문제를 풀어요. 얘를 경찰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위조 지폐범이 있어. 얘는 지폐를 위조해서 진짜 돈처럼 만들어야 돼. 그러면 경찰은 돈이 나한테 오는 걸 보고 얘는 진짜 돈이야 가짜 돈이야를 판별하는 문제를 풀고요. 경찰은 위조 지폐범은 계속 지폐를 열심히 잘 만들어서 경찰이 얜 진짜 돈이네 라고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델 두 개가 서로 적대적인 문제를 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적대적 생성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G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GD라는 표현으로 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사진을 받아들고 이거는 진짜 사진이네? 가짜 사진이네? 라는 걸 푸는 분류기 문제를 학습하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냥 사진을 잔뜩 갖고 온 다음에 생성기가 만들어진 사진을 놓고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면서 야 이거 진짜니 가짜니 이거 진짜니 가짜니 계속 풀면 되니까 라벨이 있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문제 푸는 건 쉬워요. 이건 진짜 사진이야? 이건 가짜 사진이야? 계속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그리고 생성기 쪽은 자기가 만든 결과물이 잘 통과했다 통과하지 않았다를 라벨로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 전에는 얘가 실제 사진과 비슷한가라는 식으로 정답지를 가졌어야만 됐는데 그게 말도 안 돼요. 생성자인데 생성 모델인데 지금 내가 만든 애가 기존에 있는 애랑 같습니다라는 정답지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보아하니 괜찮았어요 같은 이상한 정답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학습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성 모델이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간 같은 경우는 이 경찰이 대신 정답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맞췄어. 이건 틀렸어. 이건 맞췄어. 이건 틀렸어. 갔다가 그 생성 모델한테 정답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이 생성 모델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 학습되기 시작했어요. 뭐 그러고서는 중간에 네트워크 모델을 어떻게 했네, 뭐 최종 뭐가 했네,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뭐지? 잠재 벡터를 어떻게 평가해갖고 고쳤네, 얘를 조정해갖고 사람들이 디자인을 바꿨네. 최근에는 글자를 넣으면 글자 문장대로 뭐 사진을 바꿔주는 모델도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사진이 있는데 웃는 입이라고 글자를 추가하면 사진이 웃는 표정으로 바뀌어요. 박박사 옛날 사진을 놓고 예. 그거보다 더 전 모델은 그런 플래그, 그러니까 정해진 피처가 있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사진 두 개를 합성하는 방법이 있던지, 아니면 뭐 백발, 흑발, 적발을 선택할 수 있게 하던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지금 최근에 나온 이 생성 모델의 최고봉은 그냥 문장으로 설명하면 설명한 대로 바꿔주는 모델이 나왔어요. 그래서 눈 커짐 이러면 눈 커지고, 뭐 눈 감음 그럼 눈 감고, 뭐 뭐더라, 뭐 모이칸 스타일로 바꿔줘 그러면 머리카락이 모이칸 스타일로 바뀌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게 워낙 학습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엔비디아에서 관심을 가져갖고 엄청 사람스러운 이미지를 만드는데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게 말씀드린 그런 사진들의 결과물들이요. 실제로 지금 새로 고침하면 계속 새로운 사람 얼굴 사진 나오는 사이트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데가 다 이런 생성 모델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 기술들을 방금 말한 어, 비주도 학습 쪽의 생성 모델이나 이런 간 같은 설계를 응용해서 텍스트에 시도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 기술 이름은 까먹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글자를 번역을 한번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모델이 있다고 해볼게요. 번역을 한번 해.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번역해요. 한글로.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비슷한지 평가해요. 그러면 중간에 영어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번역기의 성능이 높아지기 위한 정답지가 좋게 생긴 거죠. 옛날에 비해서. 원래 영어랑 한글 번역상이 있어야 됐는데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그게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런 라벨 데이터 없이 엄청나게 많은 한글 데이터랑 엄청나게 많은 영어 데이터를 갖고 한글을 영어로 바꾸고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모델을 만들어서 한글 두 개가 같은지를 평가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 가지 기법으로 또 사용을 하는데, 이걸 그대로 바로 모델로 쓰기도 하지만 그 바꾸는 쪽을 가상의 언어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여러 언어로 계속 변환하는 걸 해서 학습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방금 변경한 학습 과정을 디노이징이랑 좀 뭔가 비슷한 단어인데, 그 노이즈를 제거한다는 뜻인데, 실제 이 문장에서 필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만 남기고 나머지를 버리는 기법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응용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어떤 지도학습의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으로. 그리고 생성 모델이라는 건 결국에는 예를 들어 최근에 나왔던 GPT-3 이런 애들이, GPT-2나 GPT-3 같은 애들도 뭐 제가 처음에 앞에 조금 말해주면 뒤에 말 계속 만들어주잖아요. 이런 애들이 다 이런 생성 모델의 일종이고, 다 거대 학습, 셀프 슈퍼바이즈드나 비주도 학습에 기반한 거대 학습을 통해서 만든 특징을 생성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그걸 가지고 생성하는 모델, 그러니까 시퀀설하게 생성하는 모델들을 풀게 되죠. 이게 결과물들이 좋기 시작해서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가 동작한다고? 라는 놀라운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이제 직접 다루거나 접하실 일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뭐 특별한 장르의 일종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걱정한 만큼 진짜 5화 정도는 할 것 같다는 걱정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2개 했네요. 이제 끝날 시간 다 돼가는데 어떡하지? 하나 더 가나요? 아니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끝내야 뒤에를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야지 또 이제 단위로 쪼개서 제목을 좀 지으는 것도 쉬울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끝내고 아마 생성 모델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생성 모델은 원시시대 수준에 가까워요. 그래서 더 뒤로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구 입장일 때 저는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거냐 그거 갖다가 결국에는 라벨 데이터가 아닌 것 같다가 저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일종의 어, 트렌드이기 때문에 모델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건 맞지만 직접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굳이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 혹시 김 팀장님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모델을 보는 관점이 어, 개발자가 보는 관점이랑 분석가가 보는 관점이 다른 면이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제 이걸 이건 어디에 저의 사용할 관점이에요. 거냐. 그러니까 개발자들도 저랑은 다른 의견을 가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박 박사는 클러스터링 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클러스터링은 비주도 학습이 맞죠? 근데 제가 아니, 볼 때는 비주도 학습이 클러스터링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가 네, 네. 어디로 분류되냐고요. 저는 네가 어디로 갑니까? 너는 이상치입니까? 이상치죠 당연히. 그렇고요. 일단 저는 네. 이제 개발자의 시각을 박 박사를 통해서 보니까 제가 그 모델을 대하는 태도랑 다른 면들이 보여서 저는 되게 재밌게 들었고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구나. 똑같은 모델을. 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재미있는 측면이었습니다. 네, 앨리스님 어땠습니까? 네, 오늘 딥러닝 101의 두 번째 시간인가요? 교양 시간 오늘 두 번째 수업 즐겁게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다음 복습할 때도 정답을 외칠 수 있는 앨리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끝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